혹시 즐겨 입는 그 노스페이스 패딩이나 파타고니아 플리스 태그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거요? 네. 그 뒤에 항상 같은 이름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모르실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영원무역이라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인입니다. 그렇죠. 이름만 들으면 무슨 무역회사인가 싶으실 텐데 사실은 세계 최고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생존을 위해 의지하는 그런 핵심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파트너. 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기업이 어떻게 단순 하청 공장을 넘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철옹성을 쌓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그 철옹성.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말하는 해자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경쟁자들이 감히 따라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영원무역만의 그 강력한 무기가 대체 뭘까? 이게 궁금하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들의 독특한 사업 모델부터 시작해서요. 회사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새로운 도전까지 자료들을 통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자료에서 본 비유가 참 재밌던데요. 영원무역을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베이스 캠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네. 아주 정확한 비유죠. 그러니까 노스페이스나 파타고니아 같은 브랜드들은 정상, 즉 시장 공략에만 집중하고 뒤에서 모든 장비랑 보급을 책임지는 역할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단순히 옷을 만들어주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거든요. 최고급 고기능성 의류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부터 전 세계에 차질 없이 공급하는 물류, 그리고 요즘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ESG 말씀이시죠? 그렇죠. ESG 기준을 맞추는 것까지. 브랜드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후방 기지인 셈입니다. 그런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있으니까 브랜드들은 정말 신나게 산을 오를 수 있었겠네요. 실제로 그 덕분에 영업무역 성장세도 엄청났죠? 네, 2022년까지의 성장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매출이 거의 4조 원에 육박했고요. 영업이익도 7,800억 원을 넘겼으니까요. 와, 그러니까 최고 브랜드들이 잘 나가니까 그 베이스 캠프도 같이 성장하는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었죠. 근데 그 그림이 항상 완벽할 수만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모든 걸 의존하는 그 핵심 고객사 몇 군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리면 베이스 캠프는 그냥 바로 타격을 입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이 사업 모델의 핵심적인 딜레마, 양날의 검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 그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아, 터졌군요, 결국. 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노스페이스 같은 핵심 고객사들이 동시에 재고 조정을 시작하니까 영업무역 실적도 곧바로 꺾였습니다.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33% 넘게 확 줄었죠. 꽤 많이 줄었네요. 네, 소수의 핵심 고객에게 의존하는 비즈니스가 얼마나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지 그걸 아주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결국 영업무역도 이 구조적인 리스크를 당연히 알았을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카드를 꺼냈나요? 베이스 캠프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영업무역의 다음 시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한 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2015년에 인수한 스위스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 스컷, COT입니다. 아, 스캇.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브랜드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사업 영역을 하나 추가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B2B, 그러니까 기업만 상대하던 제조업체에서 이제 B2C, 최종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브랜드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려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다른 등반가, 즉 브랜드를 지원만 하다가 이제 스캇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산 정상에 오르겠다고 선언한 거군요. 하하,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선언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안정적인 OEM 사업에서 번 돈 있잖아요. 그 막대한 현금을 스캇에 투자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와, 정말 영리하네요. 실제로 스캇이 이미 회사 전체 매출의 한 3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OEM 사업 위존도를 낮추기 위한 굉장히 성공적인 움직임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안정적인 OEM 사업으로 돈 벌어서 브랜드 사업에 투자한다. 사실 이거 많은 제조업체들이 꿈꾸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왜 다른 회사들은 영업무역처럼 못할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해자, 즉 성벽의 문제입니다. 성벽이요? 네. 근데 영업무역의 성벽은 좀 특이해요.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중으로요? 네. 첫 번째 성벽은
눈에 보이는 아주 압도적인 물리적인 성벽입니다. 혹시 방글라데시에 있다는 그 생산기지 K227, 즉 자료 읽으면서도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장 크기가 여의도 면적만 하고 그 안에 자체 태양광 발전소까지 있는 하나의 도시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그럼 그냥 큰 공장 수준이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서 수조 원을 투자해서 만든 말 그대로 영업무역 왕국인 거죠. 왕국이라. 경쟁사가 이걸 따라하려면 단순히 돈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만한 시간과 또 현지 정부와의 신뢰, 운영 노하우가 다 필요합니다. 사실상 단기간에 복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이게 바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규모와 비용이라는 첫 번째 해자입니다. 듣기만 해도 압도적이네요. 그 정도 인프라를 갖췄으니 뭐 원가 경쟁력이나 생산 안정성은 따라올 회사가 없겠군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죠? 두 번째 성벽은 뭔가요? 네, 사실 이 물리적인 성벽보다 더 강력하고 더 넘기 힘든 두 번째 성벽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바로 50년간 쌓아 올린 신뢰라는 해자입니다. 신뢰라.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좀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파타고니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브랜드의 정체성이 뭐죠? 친환경,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만약에 옷을 만드는 하청 공장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몰래 버리거나 노동 착취 문제가 터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그냥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영업무역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방글라데시에 태양광 발전소 짓고 친환경 소재 개발하고 하는 게 그냥 착한 기업 이미지 때문이 아니군요. 아니죠. 파타고니아 같은 고객사의 가장 큰 리스크, 즉 브랜드 평판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관리해주는 핵심적인 영업활동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영업무역은 옷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사의 사업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를 함께 파는 거예요. 와, 이렇게 깊은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공급업체를 바꾸는 전환 비용이라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신제품 R&D 단계부터 같이 고민하고 까다로운 ESG 기준까지 완벽하게 검증된 파트너를 버린다. 이건 비용을 떠나서 엄청난 도박이거든요. 그렇죠. 모험을 할 수가 없죠. 네. 돈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이 신뢰가 바로 영업무역의 가장 깊고 넓은 해자인 셈입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압도적인 물리적 인프라,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라는 이중 성벽이라니. 이런 독특하고 강력한 DNA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철학은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들처럼 영업무역의 DNA 역시 아주 처절한 실패와 위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창업자 성기학 회장의 철학이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어떤 철학이죠? 남들이 안 하는 어렵고 힘든 일, 바보처럼 보이는 일을 해야 한다. 요즘 같은 효율성의 시대에는 정말 듣기 힘든 말이네요. 그 바보 같은 일의 시작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죠? 1980년대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아주 결정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요. 네, 당시 회사의 명운을 걸고 거래하던 핵심 바이어가 하루아침에 거래를 끊어버린 겁니다. 영업무역은 그저 그들이 주는 원단으로 옷을 만들기만 했으니까 더 싼 공장이 나타나자 그냥 속수무책으로 버려진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회사의 생사 여탈권을 그냥 남의 손에 쥐고 있었던 거니까요. 바로 그 뼈아픈 실패를 겪으면서 성기학 회장이 깨달은 겁니다. 아, 핵심 원자재와 기술을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일 뿐이구나. 이 절박함이 지금 영업무역의 가장 강력한 무기, 수직 계열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원단 개발부터 디자인, 봉제, 완제품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내재화하기 시작한 거죠. 와,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처절했던 실패가 현재의 가장 압도적인 경쟁력을 만든 셈이네요. 위기가 곧 기업의 정체성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바보 같은 고집이 결국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영원무역만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스페이스와 파타고니아 뒤에 숨겨져 있던 보이지 않는 거인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본 것 같아요. 안정적인 OEM이라는 튼튼한 베이스 캠프를 기반으로 스캇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까지 장착한 말 그대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기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한다면 저는 자료에 나온 이 장면을 꼽고 싶어요. 어떤 장면이죠?
바로 $1,000짜리 최고급 파타고니아 재킷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라벨입니다. 아, 불과 얼마 전까지 저가 노동의 상징이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가장 높은 수준의 ESG 기준이 결합된 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 역설적인 성공이야말로 영원무역의 DNA 그 자체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정말 상징적인 이미지네요.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니까요. 자, 오늘 이 깊은 분석을 통해 당신이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은 무엇일까요? 영원무역은 지난 50년간 세계 최고의 B2B 파트너가 되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사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성공을 돌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죠. 하지만 이제 스카치라는 브랜드를 통해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인 당신의 마음을 직접 얻어야 하는 훨씬 더 변덕스럽고 감성적인 B2C의 세계죠. 네,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B2B 파트너를 만든 그 강력한 DNA가 과연 세계적인 B2C 브랜드를 만드는 데에도 똑같이 성공의 방정식이 될 수 있을까요?